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정상회담 후 첫 청와대 회의에 나온 문 대통령을 참모들은 기립박수로 맞았습니다. 회의 중엔 참모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발전소 얘기했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그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김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포함한 자료는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설명한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담은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 경협의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취임 초 밝힌 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남북 철도를 잇고 남한과 북한, 러시아의 가스관을 연결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군사 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 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측에도 관련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로 대북 제재가 풀려 남북 간 경제 협력의 물꼬가 트이면 그때 속도를 낼 수 있게 대비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이 내일부터 전방에 설치된 40여 대의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1일부터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지 꼭 나흘 만입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초보적 단계로서의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1963년 5월 1일 확성기가 처음 설치된 이후 정확히 55년 만입니다. 지난 2004년에도 남북이 장성급 회담에서 확성기 철거에 합의했지만 당시에는 서로를 믿지 못해 까다로운 확인 절차를 뒀습니다. 구역을 정해 3단계로 나누어 확성기를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상호 검증하며 언론에 공개한다는 거였습니다. 상대에 대한 불신이 깔린 합의였고 결국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방송은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도 확성기 철거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군은 예상을 깨고 선제적으로 철거를 선언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했을 때처럼 북한도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성기 철거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믿고 먼저 철거를 선언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당초 청와대 시나리오에 남북 정상의 도보다리 산책에 배정된 시간은 10분 안팎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이 잠시 쉬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의자와 탁자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정상은 휴식과 담소 대신 30분간 사실상의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설을 준비해놓고도 실제로 두 정상이 착석할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었다던 실무진의 예상을 훨씬 넘어선 파격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당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주로 질문했고 문 대통령은 대답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을 앞둔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과 스타일 등을 자문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말 판문점 답사를 통해 도보다리 산책을 처음 구상한 뒤 4월 초 실무회담에서 이를 북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보다리 회담에 대한 생중계는 정상회담 당일 오전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북 정상의 화제가 된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발표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예상보다 순탄하게 진행되면서 한미 정상회담도 당초 예정됐던 5월 중순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56.9%가 매우 성과가 있다고 답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까지 합해 88.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성과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었다는 부정적 평가는 8.0%였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97.2%,
중도 성향 87.3%, 보수 성향 응답자도 78.7%가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보인 행동이나 발언에 신뢰가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매우 신뢰가 간다 17.1%, 대체로 신뢰가 간다 60.5%로 긍정평가가 77.5%였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내일부터는 대망의 5월이 되기도 하고요. 네. 즐거운 5월이 됐어요. 그리고 방송 나가는 날은 또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쉬어야죠. 지금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 휴일이라고 그러셔서 오늘 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샌드위치. 네. 그래서 쉬는 분들 좀 있고요. 5월 1일 되면 즐거운 소식이 하나 또 있잖아요. 뭔가요? 대북 확성기 금지. 그 철거한다고. 그 얘기 이따가 다시 하시기로 하시고. 자, 어쨌든 간에 4월의 마지막 날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뭔가 들떠 있어서 저분이 마치 첫 미팅 나가는 소녀처럼 느끼는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명정님? 소녀는 아니고요. 네. 사실 4월 27일 이후로 꿈길을 걷는 것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서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명종입니다. 예, 이명박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명박의 명언은 그거였어요. 다 구름 같은 이야기다라고 한 게 사실 이런 이야기가 구름 같은 이야기지. 난 정권교체 때보다 4월 27일 날의 이벤트가 저는 더 충격이에요. 지금도. 맞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서. 자, 맞다고 하신 저분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앞에서 낄낄대고 있는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뭔가 새로운 날들이 연속되는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새날입니다. 새가 날아든다.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입 좀 풀죠. 첫 마디부터 욕도 해야 될까요? 저는 욕하고 싶어요. 지금 뭐냐면은 대북 전단지 살포하려고 가든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오프라인상에 옵션 열기 같은 거야. 매크로 같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게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제어가 안 되나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북 전단 살포 자제 요청 하니까 이 단체들이 우리는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 그러세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화하면 되죠. 여보세요. 방금 우리 국민들이 실수를 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뭐. 많이 뿌리라고 해요. 괜찮아.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게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지, 전단 살포 중지, 확성기 방송 중지 뭐 이런 합의를 했거든요. 그날.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 단체들이 전단 살포하는 행위는요. 이제는 반역 행위예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셔야 되고요. 이게 북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해주겠다는 의도는 좋아요. 의도만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것이 이러한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가를 보면 국정원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입금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올해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계약에 의해서 그렇죠. 올해까지는 해야 된다. 자금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 서훈 국정원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국정원 차원에서 사실은 안보라는 게 20세기 안보와 21세기 안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특강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보라는 개념이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북 전단 살포하는 단체들 중에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근데 여기에 어떤 부서가 이런 게 있나 봐요. 대북 풍선단장. 진짜 이거 유머 아니에요. 아이고 웃겨. 예쁘다. 이름이 예쁘다. 이 집단의 이 단체의 이름도 웃기잖아요. 북한 동포 직접 돕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풍선을 날리는 게 직접으로 돕는 거야? 거기다가 돈이라도 좀 넣어서 보내줘. 그 직접 돕는 거지. 그렇죠. 거기다가 달러 한 뭐 1달러씩이라도 보내면 직접 돕기. 이런 거고. 대북 풍선단장?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런 행위가 사실은 또 이따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홍준표 같은 부류의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속으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짓거리들 물론 이런 거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이 안 바뀌었을 때 박근혜나 이명박을 막 죽어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 생각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꿔서 자기들의 역할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으면 뭔가 좋은 쪽의 방향으로 이걸 태세 전환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짓거리를 또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예를 들어서 난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동네에 살고 있어. 시골 마을에. 내가 좀 라이벌로 생각하는 집에 아들놈이 공부를 특히 잘해.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악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1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제 서울대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뒤에서 계속 악담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봐야 서울대 못 가. 서울대를 갔어요. 아무리 그래봐야 서울대 나오면 뭐해. 직장 취직도 못할 텐데. 이렇게 갔어요. 이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다녀서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냐면 그런 뭐에 꽂아 공무원인데. 그래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딱 그게 홍준표나 지금 이분들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도 자기들의 생각이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같은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기도 하니까 일단 두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인쇄업체들도 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냅두고, 어차피 남과 북의 관계가 지금 화해 모드로 가고 평화로 가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고 해서 그 속도가 늦추어지거나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어서 가능한 그런 자유의 한 영역이니까 그냥 재밌게 두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전단 살포는 이 전단지 안에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북조선 인민들이요, 우리 1달러씩 보낼 테니까 이걸로 맛있는 과자 사 먹으세요,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민족의 원수 김정은과 뭐 막 이런 식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북한 체제에 정면으로 도발하는 도발 행위예요. 그랬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대한민국 쪽에서 오는 가장 중요한 무선 무기라고 생각했던 게 확성기와 대북전단이에요. 민심은 흔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본 내용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대북 전단을 싸서 보냈죠. 삐라를 이렇게. 삐라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도. 근데 요즘은 대북 인권단체 노체인, 이름이 노체인이에요. 다음 달 1일에 강화도에서 쌀과 USB를 담은 그 페트병 500개를 바다를 이용해서 북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쌀 조금 한 주먹하고 낭만적이다. USB에 뭐가 들어있냐면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동영상과 함께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북한에 대한 이 부분은 뭐냐면, 자 5월 1일 날 우리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게 행사가 거행될 예정이면은요, 사실 집회 신고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집회 신고도 안 하고요. 군사지역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군사지역 밖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집시법에 따라서 집회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경찰들은 이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 쌀 2리터면 2kg잖아요. 그럼 페트병에 넣어서 띄워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물의 흐름이 북으로 가나요? 물이 밀물 들어올 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요. 좀 웃긴데 그거는 이거. 쓰레기 무단 투기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좀 웃긴다. USB를 보낸다는 건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다는 가정하에 보내는 거잖아. 근데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어서 인터넷을 즐길 정도면 이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용종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거나 정보가 통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월요일에 시작하는 월화 드라마 있죠. 미니 시리즈. 그게 금요일에 되면은 북한 사람들 다 보고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보는 것도 옛날에는 CD로 봤지만 지금은 USB나 SD 카드에 담아가지고 집에서 컴퓨터로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북 전단을 넣을 게 아니라 정말 야수님 말대로 드라마나 이런 걸 넣었으면 왜 옛날에 국진이 빵 애들이 사는 이유가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모으려고 사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을 텐데. 드라마 넣어주면 되겠네. 근데 저작권 때문에 안 될 거야. 참네. 자, 어쨌건 시대착오적인 분들이 우리나라 요새에 있네요. 하긴 그렇죠. 수십 년 동안 65년 넘게 이런 체제를 유지해 온 상황에서 누군가가 뭐 뒷돈을 대주고 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이런 생각들이 안 바뀌는 분들은 그 시대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남의 집 자식 서울대 들어가서 합법고시 합격해도 계속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분들. 예, 뭐 그렇게 살다가 관두고 닫는 거죠. 뭐 세월이 또 밀어내주길 바라는 마음 같고요. 야수님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하는 게 가라고 하세요 그냥.
왜냐하면 북한 쪽에서도 그런 개념을 뭐랄까 약간 모자란 애들의 모자란 행동으로 보지 그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김정은 위원장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음과는 다르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뭐 무슨 얼마나 해가 되겠어요. 하라고 하실 때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이면 잡아 넣어라. 쓰레기 무단 투기. 우리 화끈하네 진짜. 이 자신감 어디서 온 거야? 집시법으로 단속해야 되니까 그 페트병을 바다에 던질 때 1인당 20m 이상 떨어져서 1인 시위 형태로 하지 않으면 집시법입니다. 우리나라 팟캐스트가 약 12,000개쯤 되는데 그중에서 빈정거리는 걸로는 가장 최고 수위 올라와 있는 우리 명정님이셨습니다. 자 보내 웃긴 놈들. 강화경찰 아유 제 고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페트병을 어디서 흘려보낼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곳은 두 곳이거든요. 이게 군사 비밀도 아니니까. 연미정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게 임진강 하구입니다. 전문 용어 나온다. 네, 동네 이름이에요. 연미정 동네라고 있는데 우리 저기 1호실에 계시는 그 크레용님 사시는 동네인데 더 전문 용어다. 네, 그 동네에서 할 확률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양사면 쪽에서 할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걸음의 차이로 이게 군사 지역 아닌 지역 이게 나눠지거든요. 철조망에 다 가면 일단 군사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둣가에서 할 수도 있는데 부둣가에서 하면 당연히 집시법에 해당이 되겠죠. 예, 잘 알아서 강화경찰서 계시는 그 유명종 씨도 있어요. 강화군청에. 제가 알아요. 강화군청에 유명종 씨 있거든요. 저하고 똑같은 이름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단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 남북관계가 이럴 때 하필이면 또 저분은 강화도 출신이야. 우리 방송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방송. 인정.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일요일날 꼭 일을 해. 청와대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앞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 그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일요일날 또 브리핑을 해. 이건 뭐 잠깐만 그것부터 비판하고 가자고 이제는. 제가 그래서 그 청와대에서 불러도 안 갈 거예요. 부르면 나는 가. 나도 갈래. 나 안 가. 난 국경일이라도 가. 아 내가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도 좀 특히 우리 같은 팟캐스터는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는 게 일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뉴스를 일요일에 도착을 해주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마치 일하는 느낌이 난단 말이야. 고생들 하셨고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하는 걸 직접 보여주겠다. 야 정말 이거는 속도전이에요. 말리마 속도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정성 의심받으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이 한번 핵실험을 한 지역이잖아요. 어차피 못 쓸 거 생생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진짜 신빙 두 개나 더 있다. 예. 폐쇄시키는데 미국이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와서 직접 참관을 시키겠다. 요거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정보당국자나 모든 전 세계 언론들이 풍계리에서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부 붕괴 상태일 거다. 그래서 그 핵실험장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일 거다. 동굴이 다 무너지고 있는 중일 거야. 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두 개나 더 있어. 그 멀쩡한 굴이 쓸만한 곳인데 우리가 닫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죠. 그 정상회담 전날에 새날에 그 전 선생님 나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학자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봐서 그런지 자꾸 김정은 위원장을 그런 어떤 측면, 마인드, 학자적 마인드, 철학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는 사람으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핵실험장 폐쇄를 대공개한다는 이 선언도 김정은 위원장이 단순히 약속을 이행한다는 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선언문 발표하고 성명 발표하고 이게 아니라 실천적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은 자기의 말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를 아는 사람 이렇게 그렇죠. 딱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이게 게임 법칙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데 외교적으로 어떤 일을 성사시킬 때 내 의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의도로 끌고 가거든요. 상대방 의도에 말려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은 이 평화와 그다음에 비핵화 이 두 가지 큰 안건을 놓고 본인이 먼저 그 의제를 선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를 던져내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언론으로 전 세계 언론들이 김정은 위원장 저 사람이 북한이 이제는 믿을만한 것 같아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셋이 3자 간에 어느 정도 약속이 그렇지. 이루어진 것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폼페이오가 네. 북한 다녀가는 걸로 저는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냐 누구냐 이거 이야기 있잖아요. 난 생각 바꾸고 싶어요.
한반도 운전자는 김정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문재인 대통령 뭐냐? 운전을 가르쳐준 선생님. 그래서 도로 연수할 때 옆에 있는 강사가 앉아서 브레이크 잡아주면서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전자 위에 운전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었던 거야. 야, 그 도보다리에서 30분 동안 강의를 하셨군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는 조수석에는 강사용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특수용 차량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은이가 제대로 못하면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면 되는 거네요. 그 핵 실험장 폐기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뉴스고요.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일단 핵 실험을 하려면 자기 본인의 땅에서 땅 위에서 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지하 깊은 곳의 갱도가 필요해. 그래야 자기네 땅에 그렇게 해도 피해가 있어. 그렇죠. 그게 하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핵을 만드는 기술이겠죠. 근데 일단 핵실험장이라고 하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시설을 폭파시키면 앞으로 핵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지는 거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만드는 기술들이나 설계도 매뉴얼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까고 저번에 아마 명령님 그런 얘기 하셨을걸요. 그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이렇게 조치를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북한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그 핵 기술이라는 게 정치적인 문제이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핵 무기를 만드는 그 설계도는 다 인터넷에 공개돼 있습니다. 시간과 자금과 시설만 있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거대하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북한에서 핵무기를 우리는 영원히 포기한다. 그리고 그런 그 포기한다는 증거로서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을 취해 나간다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지.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래요.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결정만 하면 1년 안에 다 만들 수 있어요. 청계천에서? 청계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은 핵무기, 핵미사일 정도는 그냥 몇 개월 안에 다 만들 수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 기술이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미사일로 만들어서 멀리 날려보내는 능력을 갖추는 거지. 그런 기술은 다 누구나한테 있다고 보면은 뒤에서 이제 홍준표 같은 자들이 또 계속 딴지를 거는데 그래서 이거 일부러 발표한 것 같아요.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가 저쪽이 비판이잖아요. 비핵화에 대해서 일단 이만큼 확실한 거 있어. 그러니까 일요일 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불평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청와대에서 일요일 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하는 월요일 날 홍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이거를 안 본 모양이에요. 사실 이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대한 검증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전문가와 기자들을 불러다가.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핵 동결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첫 번째 동결 조치입니다. 자, 두 번째는 표준 씨인데요. 표준 씨는 이제 사실 난 표준 씨를 저번에 우리 방송으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북한이 표준 씨를 바꿨다. 이유는 왜 우리가 일본 시간을 따라가야 돼? 도쿄와 북경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은 표준 씨가 다른 게 맞지. 왜 일본 시간을 따라가야 돼? 해서 바꿨었는데 참 쿨해. 우리가 먼저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시켜놓게. 왜냐하면 서로 간에 업무를 볼 때 불편할 수 있으니까. 군사회담 합시다. 3시에 만나. 3시 반에 만나. 요게 이번에 판문점에 갔더니 시계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서울시, 하나는 평양시 2개가 있더라. 그거 보고 마음이 아팠다. 30분 차이 나게 되겠죠. 바꾸자면 바꿔지는 게 아니고요. 행정 그렇죠.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 보통 서머타임 한다고 할 때도 그 서머타임 시행할 때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시간을 다 바꿔야 되는 것처럼 북한도 사실은 군사무기의 시간까지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시간을 다 바꿔야 되는 거는 굉장히 큰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쾌히 먼저 제안을 했다.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건 굉장히 진일보한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각을 맞춘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혼자서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같이 한다. 다른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대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의 시간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래의 시간도 같이 가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너무 멋있잖아. 꼭 그렇게까지 멋있을 필요가 뭐 있어. 김정은이 너무 멋있어. 이뻐. 거기에 하나 추가하면 이 북한도 세계의 일원으로서 이제 정상적인 국가 그리고 그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인데 지금 북한은 2000여 개의 웹사이트로 만들어진 인트라넷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2천여 개 정부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말고는 인터넷 외부의 네트워크에는 접속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개방 과정에서 그 네트워크도 공개를 하고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세계 그 인터넷 기준에서는 GMT 중심으로 이제 시간을 구분하고 있는데 GMT에 북한시가 없단 말이에요. GMT는 GMT 플러스 9 해가지고 동경시 아니면 GMT 플러스 9 서울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니치 그거. 예. 영국 그 표준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상 참여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리 그 시간 체계를 표준시로 바꿔놓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 사실은 고유의 자기 나라의 표준시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30분 단위의 시간을 갖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예. 다 GMT 플러스 1부터 GMT 플러스 10일까지 이렇게 쭉 1시간 단위로 가거든요. 그런데 북한만 30분 단위였었어요. 그래서 멋진데?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우리도 세계의 일원으로 동참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여기서 잠깐 여담인데요. 장관을 지낸 어떤 인사분이 새가 날아든다를 최근에 많이 들으셨는데,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방송들 중에 최고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남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전문성은 우리가 더 있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아니, 사실 그 지난 며칠간 각 종편과 언론과 신문지상에 나오는 자칭 그 전문가들이라는 패널들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너무 수준들 떨어져요. 그러니까 못 듣겠죠. 못 보겠고. 이거는 이론도 안 맞고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정말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국민들은 그 의식화가 되거든요. 아,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의식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방송을 명명하기를 남북통일 전문방송. 새날, 진짜 새날은 정권교체가 아니고 남북통일이 되는 날. 네? 자, 그런데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을까요? 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영어를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에 무슨 보도 채널을 보고 안 게 아니고, 저는 이미 미국에 있는 CNN이라든지 ABC, NBC 다 보고 느낀 건데, 트럼프가 자기 그 공화당의 지지자들 모임에 딱 가가지고 이런저런 또 남북 관계에 대한 썰을 풀어요. 지가 뭘 되게 많이 한 것처럼. 근데 그쪽에서 객석에서 노벨. 그러니까 트럼프 입이 찢어져. 진짜 귀에 걸리면서 엄지척하면서 노벨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있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영국 도박 업계가 남북 정상이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 1위다라고 얘기를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2위예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트럼프는 핵 감축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 북한이 왜 핵 가지면 안 돼? 미국이나 러시아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야.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데는 핵을 가지고 있는 걸 줄여나가야 돼. 감축해야 돼. 그래서 그거에 기본적으로 오바마 같은 대통령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바마도 노벨 평화상을 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스타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트럼프는 당선될 때 핵무기 확대할 거라고 이렇게 공언하고, 공약은 아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면서 당선이 됐었죠. 그렇죠. 강한 미국을 주장하면서 당선된 거고요. 그런데 트럼프의 약점은 있어요. 사실 이 노벨 평화상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건데 비밀이에요. 누가 추천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제 올 가을에 가을이 왔다 공연을 전후해서 거의 이제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가긴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예요. 11월 정도가 되면은요,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준전시 상태를 또 몰고 가거든요. 저쪽엔 폭격하는데 평화상 탈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사실은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이셨던 이희호 여사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한테 축전을 보냈어요. 수고하셨다, 큰일을 해내셨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서 노벨 평화상을 타시라라고 덕담을 해서 축전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죠. 멋진 발언을 했어요. 진짜 할리몬 이 방송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트럼프한테 노벨상 안 주면
당신들 큰 실수하는 거예요, 진짜. 트럼프 스타일로 보면은 네. 가을에 평화상이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정은 김, 제인 문 뭐 이렇게 나온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려. 그러니까 할리면 진짜 큰 실수한다니까요. 사실 그까이 게 뭔 소용이 있어. 예. 제대로 하려 그러면 나는 3명한테 동시에 주는 건 찬성. 좋습니다. 트럼프는 원샷 받고 싶겠지만 그건 너무한 거잖아. 트럼프 형을 생각하면 원샷으로 주고 싶네요. 아니요, 그 세 명이 공동 수상하고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딱 그 메달을 갖고 트럼프한테 다 주는 거야. 트럼프가 가운데 서 있고 양옆에 딱 그러니까 김정은, 메달을 다 주는 거야. 3개를 받으라고. 근데 확실히 노벨상을 트럼프가 받으면 트럼프의 행동 자체를 노벨상을 자기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틀 안에 가둘 수 있는 맞아요. 뭔가, 그런 거예요. 지금. 트럼프 형을 뭘로 보고? 트럼프도 명예를 노벨은 노벨이고 나는 나지. 트럼프도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맨이고 그래서 아니, 돈은 다 있으니까 명예가 중요하지. 예, 그러면 노벨상을 주면 노벨상을 받은 인사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 전 세계에서 이거 웃을 일이 아니, 아니고 빙고. 전 세계에서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노벨 개모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거기에 굉장히 강력한 자리를 하나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거기 주제가가 나 뭔지 아는데. 노벨.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어쨌건 폼페이오가 북한을 다녀와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인사가 직접 김정을 만났다고 하면 웬만한 의제는 다 조율된 거고. 우리가 그렇죠. 왜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에 가서 특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만나서 그때서야 서로가 뭔가를 확약한 거는 사실상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있을 것이냐가 지금 처음에 관심사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주 정도 되면 최소한 언제 어디서 한다는 게 발표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난주에 전 세계인들의 모든 포커스가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졌어요.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이벤트가 남북 정상회담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점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빨리 해야죠. 여전히 뭐 싱가포르라든지 제3국, 뭐 몽골이라든지 언론들의 추측성 보도가 막 이어지는데 아직도 저는 평양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판문점에서 한 번 더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판문점이든 평양이든 저는 한반도를 벗어나면 의미가 퇴색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압도적으로 판문점이 많은데 그 이유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유예요. 정전협정을 체결한 곳에서 종전을 위해서 평화회담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이유거든요. 역사적 그림이죠, 진짜.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만약에 판문점 우리 측 말고 북쪽에 살짝 넘어가서 그 북한이잖아요. 살짝 넘어가서 거기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림이 정말 잘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도보다리를 북한 쪽에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통역을 대동하고 대화를 하는 1시간. 트럼프 성향으로 보면 진짜 평양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붉은 물결 기억 안 나세요? 저 머지털이 같은 거.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환대를 받고 싶지. 꽃을 흔든다고 그러죠. 꽃을. 자꾸 언론에 무슨 싱가포르네 어떤 그런 방식 3국이 나오는 이유가 평양이라는 곳의 반전 효과를 위해서 뭔가 이상한 쪽에다가 계속해서 풍선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평양 그러면 그 이벤트의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판문점은 이미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고 오염된 느낌이야. 이제 색이 바랬다. 손을 타버렸어.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신상을 찾아서 이제 북측이 이제 통일각 쪽에서 하면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좋지. 훨씬 더 좋은데 이번에는 평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도 평양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싱가포르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죠. 네, 재미없어요. 그리고 굳이 김정은 위원장이 무리를 해서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해서 싱가포르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만큼 했으니까 평양이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고 평양이라고 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못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편하게 막 들어가서 관광할 수 있는 데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양을 하는 게 트럼프에게도 좋다. 그리고 또 오리지널 평양냉면이 있잖아요. 나 주말에 평양냉면집 앞에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번 주말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평상시 때 맨날 가던 곳이에요. 한 달에 몇 번씩 가는 곳인데 그게 원래 있던 메뉴인데 냉면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가면 절대 안 시켜 먹던 메뉴였는데 보여. 그래서 그 이벤트가 생각이 나서 냉면 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겁나 맛있는 거야 그 집 냉면이. 냉면 전문도 아닌데요? 아닌데 보통 냉면집 전문점이 아니고 보통 고깃집에서 주는 냉면은 맛이 다 똑같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주문해갖고 먹는 거잖아. 거기는 직접 뽑는다 그러더라고 냉면을. 근데 봤더니 비빔냉면인데 와 환상이더라고. 그래서 이 맛이었나 보다 느낌적으로. 냉면 배달시키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베하고도 통화했고요. 러시아하고도 통화했고요.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만으로 한 게 아니라 트럼프, 아베, 시진핑, 푸틴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지금 여건 삼아서 전화기 돌리고 계시거든요. 아베가 완전 입장이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네,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아베는 좀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베는 홍준표보다 나아. 굳이 그렇게 비교한다면 그렇겠죠. 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베는 그래도 자기가 왕따 안 당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오는 신용이라 돼. 홍준표 이 모질이는 뭐냐고. 모질이. 홍준표 이 모질이는 뭐냐고. 모질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데 저는 이 홍준표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계속 그렇게 분탕질을 치면서 거기서 그냥 폭탄 계속 터트리고 자폭 행위하고 그렇게 하셔야 맞다. 그게 본인들이 쌓아놓은 업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명정 선생의 빈정거림의 이야기였습니다. 덧붙여서 아베는 트황상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7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와 통화를 했어요. 30여 분간. 그러면서 아베는 굉장히 흡족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트럼프가 아베와 통화하는 중간에 트윗을 날렸어요. 통화 중간에요? 네. 매로 들을 게 없네. 그러니까 아유 진짜 아베와 통화하는 거 그냥 생색만 내는 거지. 명분만 주는 거지. 딱히 아베하고 할 얘기도 없어. 그리고 중간에 그냥 자기가 트윗을 써서 날린 거예요. 나 옛날에 우리 방송에 해프닝인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 녹음하는 시간인데 어떤 출연자분인가가 그 방송 시간에 멘트는 없어. 근데 계속 트윗을 날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화낸 적이 있었거든요. 대체 뭐야 이게? 자, 그러다 치고 어쨌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금기 이런 게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뭔가 그걸 거론해주면 좀 불편하고 근데 이쪽에서는 그걸 빌미 삼아서 계속 공격하고 대표적인 게 일본인 납치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그걸 빌미 삼아서 계속 북한을 공격하는 용도로 썼단 말이야. 정권 유지 차원에서. 홍준표도 그런 경우 꽤 많아요. 예를 들면은 자기들이 무덤이 될지 모르고 천안함 사건의 범인은 북한이 확실하다. 이런 식의 것들이냐. 밝혀지면 안 돼. 계속 공격 용도로만 써야 돼.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납치 문제를 거론했다는 거예요. 북한 쪽에서는 안 했다고 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 거론했다고 하니까 아베는 그걸 고맙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거지. 아베는 그걸 거론해가지고 해결하고 싶은 욕심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빌미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그냥 아예 꺼내놨어. 그러면 아베가 할 말이 사라지는 거잖아. 고맙다 말고는 딱히 할 말은 없죠. 진심은 아니어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지. 자, 그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 및 남북관계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날짜가 다 정해지진 않았지만 5월달이 되면은 5월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한일, 한중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적십자 회담, 개성 남북연락소 개설, 북미 정상회담. 이게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관념이 바뀔 것 같아요. 5월은 가족의 달이 아닙니다. 5월은 통일의 달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거 거의 일주일 단위도 아니고 쭉쭉 가봅시다. 6월 달에는요? 자, 6월에는 6.15 공동선언 공동기념 행사. 공동기념 행사 오랜만이네요. 앞으로 또 일정이 7월 달에 생기겠지만 지금 예상되는 바 8월 달에는요? 광복절 공동기념 행사, 이산가족 상봉,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출전 협력. 그러니까 지금 이산가족 상봉은 8월 달에 하기로 이미 약속이 됐고요. 어차피 아시안게임은 공동 출전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 이야기하는 거고요. 9월 달에는요?
북한 정권 창건 70주년 행사. 나올 수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주목할 그렇죠. 만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다음에 10월 달에는요. 14선언 공동기념 행사,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활용 점정.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 뭐 이렇게 막 유치하게 막 우리가 막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농담인데 진짜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쓴 적 있잖아요. 우리가 확정 지어. 그래서 4월 만남과 10월 만남이 정리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정확하게 텀이 6개월이에요. 그렇죠. 4월 봄, 10월 가을인데 가장 날씨가 좋을 때 봄 날씨, 가을 날씨. 이때 문재인 대통령 북한 가고 김정은 위원장 서울 오고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확정 지었던 거를 열심히 따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피해갈 수가 없죠. 좀 전에 그 일정에서도 나왔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비록 몇 발짝은 안 되지만 대한민국으로 처음으로 온 북한의 정상이 됐고 정상 간에 의례적으로 딱 그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일상 사회인들처럼 딱 만났는데 언제 만나서 밥 한 번 먹자 그러면 언제 만나서 시간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안 만나잖아요. 근데 국가별별 정상이라고 하는 건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지켜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건 기정된 사실이에요. 올해 최소한 10월 달에는 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고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 딜레이 되거나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오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판문점에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경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남북 관계가 계속 좋아지고 뭐 그러면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청와대로 내년 봄쯤에 오는 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중대함과 이 평화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평화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이 시대적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시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그 4월 27일 정상회담 때문에 저 파주로 가는 그 도로가 다 통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통제가 되니까 출근길에 있는 그 시민들이 잠시 차를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제 라디오를 듣던 시민들의 문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정상회담에 일조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불편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한 두세 번 정도는 정말 어떤 경호에 좀 예민할 필요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불편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고 이게 북한과 더 관계를 두껍고 어떤 친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김정은,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만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는 후속 조치고 이게 어떤 큰 그림 속에 그려졌냐를 보는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죠. 이 시작은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어떤 분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1월 1일 신년사업도 시작했다 하는데 그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베를린 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까마귀 큰 걸 그려줬어요. 북한은 그거를 낼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한번 튕기는 척 하다가 그때 엄청나게 비난했었어요. 미국의 괴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못 이기는 척. 어차피 그렇게 해주길 바랬다고. 국제사회는 약간 약속 교류기 같은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던지면서 북한이 하루아침에 받지는 않을 거야. 딜레이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1월 1일 날 사실 베를린 선언에 대한 베를린 구상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이 1월 1일 신년사였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 밑밥을 엄청나게 큰 떡밥을 쫙 깔아준 게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 베를린 구상의 4대 제안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삼불 선언하면서 4대 제안이라는 걸 했어요. 삼불 선언이 뭐죠? 북한의 붕괴, 인위적 통일, 그리고 흡수 통일. 이건 바라지 않고 평화 통일만 바란다. 이게 삼불이고요. 4대 제안은 뭡니까? 이산가족 상봉,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 휴전협정 64주년, 즉 지난해 7월 27일에 기해 군사분 개선에 대한 적대 행위를 상호 중지할 것, 그리고 대화 재개. 다 이루어졌네. 다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예정돼 있으니까 이루어졌다고 보면 다 된 거죠. 사실 이게 그 우리가 아까 푸른나무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 스케줄을 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후의 스케줄을 보면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몽상가라고 그랬어요. 북한은 계속 ICBM 실험하고 핵무기 실험하고 하는데 문재인은 몽상가다. 그렇지. 사람들이 왜 혼자서 꿈만 꾸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고수란 우리가 아까 방송에서 초이차 이야기했지만 밖에서 피 터지게 조폭들이 싸우고 있는 느낌에 갑자기 어떤 스님 한 분이 도를 통한 듯이 차나 마시고 있어. 근데 앞을 내다보면은 자 이쪽으로 와서 차나 한 잔씩 마시자 하는 게 진짜 고수지.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푸나님 얘기한 것처럼 밑밥, 떡밥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상태였고 김정은이 사실 그걸 낼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 당시가 ICBM과 핵무력의 고도화 단계였거든요. 수소폭탄을 만들어가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핵무력 완성. 그 기점부터 돌아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평화와 대화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간에서 있을 때 어떤 이런 약속이나 어떤 회담이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조약, 문서로 뭐 1조 1항, 2항, 3항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나라를 끌고 가는 지도자가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있고 그 좌고우면하지 않고 쭉 한 길로 가느냐. 그것이 사실은 국가의 국제관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길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모습에서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기존의 다른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들과 박근혜, 이명박, 트럼프, 오바마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털어봤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의 지도자를 본 거죠. 일관성 있게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과거 전력을 보면 과거에 수십 년 전부터 남과 북이 평화로워야 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깔린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날이 온 거예요, 사실은. 굳이 말하자면은 한 국가의 리더쯤 되려면은요. 나는 김정은 위원장처럼 스마트한 것도 좋고, 근데 그 스마트함이 국가는 일정 정도의 국가라고 하는 품질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처럼 뭔가 경험이나 경륜이 없는 사람은 그 또 경험이나 경륜을 뒷받침해줄 또 다른 참모가 필요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국가란 품질을 유지하려면 바둑 두는 것 같은 느낌을 초석을 깐다 그러잖아요. 초석을 깔고 유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몇 수 내다보는 것도 필요해요. 즉흥적으로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가장 최악은 박근혜의 개성공단 폐쇄 같은 거예요. 몇 수를 내다보지도 않아. 불과 몇 년 후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 그냥 즉흥적으로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만 최순실이가 점을 보호하니 해야 된다. 폐쇄. 이런 미친 짓인 거지. 근데 최소한 그런 거잖아요. 국가와 국가 사이엔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당장은 받아줄 수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한테 밑밥을 깔아주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미리 던져주는. 그러니까 이게 고수들은 그런 거예요. 행간이라는 게 내가 상대방한테 쌍욕한다고 쌍욕이 아니고 칭찬한다고 칭찬이 아니에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지. 어떤 의도로 저렇게 말하는지 알면 나쁜 쪽이면 걸려들지 않고 좋은 쪽이면 모른 척하고 손 잡아주고 그런 관점의 능수능란함. 요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몇 년 전에 대국민 거짓말을 했죠. 네. 저는 정치에 소질이 없습니다. 뭐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실망입니다. 사기를 치셨어요. 정말 실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기를 치셨는데 의도하지 않은 사기신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사실 속아 넘어갔으면서 안타까워서 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벽한 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금 보니까 구속해야겠네요. 이게 사기를 치고 국민의 마음을 훔친 절도죄도 있고 한 20년 정도를 청와대에 묶어놓는 감금시키는. 아 이거 참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는데요. 방송하다 보면 이게 사실상 주말 정도에도 이분들이 아닌 매일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건 거의 매일에 가까운 방송들을 하다 보면 이슈가 막 우리한테 좀 불편한 이슈들을 할 때는 방송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억지로 뭔가를 짜내서 분위기 막 유지하려고는 힘든데 이거는 문재인 현상 방송하는 사람들이 마구 신나게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기적을 보았다. 이 1, 2 방송 그때 당일날 만들었던 방송 있잖아요. 나는 그 방송을 편집하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였어요. 아 이렇게 기분 좋아서 방송을 하니까 방송 퀄리티 높아져. 분위기 좋아져. 참 들을만한 방송 정말 오랜만에 만들었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들이 느끼는 그 에너지랄까 흥분됨이 업돼가지고 방송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더만요. 그렇게 해주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따가 월요일 방송 2부에서 뵙겠습니다.